안녕하세요. 일반화학 2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이제 챕터 1의 두 번째 후반부 파트였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거기엔 언제나 불확정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눈대중으로 읽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정에는 언제나 약간의 오차가 수반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측정 값이 얼마나 실험 값을 참값에 가깝게 측정이 되었느냐를 나타내는 정확도, 그리고 반복된 측정들이 비슷한 값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정밀도, 이런 개념들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유효 숫자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그 측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측정 값에다가 우리가 눈대중으로 읽은 추정 자릿수 하나를 더해서 유효 숫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유효 숫자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숫자를 봤을 때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 결정하는 방법을 배웠고, 사칙 연산에서 유효 숫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은 이제 단위 환산에 관련된 것, 이제 환산인자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는 분모에서 분자 단위로 바뀌게 된다. 환산인자를 곱해 줌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챕터 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2의 제목은 이제 원자, 분자 및 이온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개념들은 목표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까요? 목표 개념들.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소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기율표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돌턴의 원자론의 배경이 되는 실험들, 뭐 질량 보존 법칙이라던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 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돌턴의 원자론이 어떤 이론인지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자 구조를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에서 많은 큰 숫자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위 중에 하나인 몰이라는 것, SI 기본 단위 중에 하나죠. 몰 개념. 그리고 화학 결합, 공유 결합이랑 이온 결합이 있는데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단원을 시작하는 내용들은 이제 옛날에서부터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질문을 꾸준하게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원소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데모크리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물질을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가장 작은 입자가 존재할 거다라고 제안을 하였죠. 그 시절에는 이거를 뭐 실험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현대의 원자론의 시초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화학과 원소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화학과 원소를 시작을 해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원소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물질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종류는 총 110
98가지의 원소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90가지는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머지 28가지는 우리가 인공으로 합성을 직접 만들어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원소라고 하는 놈을 표기를 할 때에 우리가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첫 글자는 영어 글자 알파벳의 대문자를 쓰고, 두 번째는 알파벳의 소문자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표기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그 원소의 이름에 여러 가지 뿌리들이 있게 되는데요. 뭐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게 이제 영어 이름이 되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이드로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젠의 첫 번째 알파벳을 따서 원소 기호로 H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탄소의 경우에는 카본인데 여기에 첫 글자 C를 따와서 이렇게 원소 기호 C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라틴어, 독일어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되는데요. 다른 언어라고 통칭을 할게요. 그냥 다른 언어로는 소듐 같은 경우에 라틴어로 나트리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글자 두 글자를 따서 NA라고 표현을 하고,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볼프람인가요? 이게 독일어인데 제가 잘 읽을 줄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앞글자 W를 따서 이렇게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율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원소와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원소들이 발견이 되면서 과학자들은 원소들 사이에 뭔가 유사한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관찰을 하였죠. 그래서 이것들을 성질을 바탕으로 좀 묶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1829년에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과학자는 3조 원소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들 3개를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지정을 하였는데요. 데베라이너의 3조 원소 중에는 칼슘, 스트론튬, 바륨과 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알칼리 토금 속에 들어가는 녀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처럼 할로겐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데베라이너는 이렇게 분류를 짓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였지만은 좀 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화학적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력을 제공하지는 못했죠. 네, 그래서 글자가 갑자기 가늘어졌네요. 네. 1869년에 좀 더 획기적인 진척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멘델레예프는 원자들의 질량, 원자량 순으로 원소들을 배열을 하였고, 그리고 화학 반응성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화학이나 뭐 화학에 국한할 필요 없이 어떤 과학에서 좋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앞으로 발견해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훌륭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좋은 가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멘델레예프는 붕소,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 뭔가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을 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에카 알루미늄이라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지만은
이런 것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였는데 이게 훗날 갈륨이라고 발견이 된 거죠. 갈륨이라는 원소가. 비슷하게 탄소, 규소 다음에 또 여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알려져 있는 원소로는 여기에 맞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카 규소, 에카실리콘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빈칸으로 남겨 놓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저마늄이라는 원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을 기초로 해가지고 화학 반응성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 수 있었는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단점은 어떤 화학 반응성에 맞도록 원소들을 배치를 해주려면은 질량 순서를 한 번씩 바꾸어 줘야 되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찌됐건 굉장히 획기적인 진척이었다. 그렇게 해두고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로 가보겠습니다. 그 현대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해 놓은 것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원자 번호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했다. 그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로 했더니 그 멘델레예프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이 되었다. 요 정도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생긴 형태를 한번 보면은 뭐 대략 제가 그릴 텐데요. 뭐 이런 식의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두 줄이 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그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가로줄이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7개의 가로줄이 있게 되고, 세로로는 18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14개가 있고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7개의 가로줄, 이제 우리가 주기라고 부를 텐데요. 7개의 가로줄과 18개의 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족은 세로줄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았을 때의 장점은 요 세로줄에 들어가는 녀석들, 그리고 같은 족에 속하는 것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제 특별히 몇 가지 족의 이름을 소개를 해 놓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족의 요거는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1족, 2족,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3, 4 쭉 해가지고 12까지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18개의 족을 배치를 해 놓았고, 그래서 뭐 여기 첫 번째 족, 여기 들어가는 녀석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족에 들어간 녀석들을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뭐 17족에 들어가는 것들을 할로겐족,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족들은 족 번호보다도 저런 통용되는 이름이 더 유명한 족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라는 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2.3절에 가면은 우리 책에 이런 대표적인 족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2.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은 대표적 원소족과 그 다음에 그들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사실 2.3절에 나오는 대표적인 원소족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뭐 알칼리 금속은 어떤 것들이 속하고
뭐 어떤 것들과 반응한다 뭐 이런 것 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남겨둘 거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성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것.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성질은 물질을 설명하거나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이용되는 모든 특성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피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의 양이 될 수도 있고, 뭐 냄새, 그 다음에 색깔, 온도, 뭐 녹는 점, 용해도, 이런 우리가 어떤 물질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 물질의 성질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는데요. 근데 이 성질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기 성질이냐 혹은 크기 성질이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물질의 양에 물질이 존재하는 양에 그 성질이 의존하느냐라는 질문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 질문에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시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크기 성질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기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크기 성질에 속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부피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분자가 100개 있을 때랑 10만 개 있을 때 그 차지하는 부피가 달라질 거고, 뭐 유사하게 질량 이런 것들이 크기 성질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세기 성질로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 밀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온도, 뭐 녹는 점 이런 것들이 전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그런 것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25도씨의 물을 100ml 각각 준비했는데 그 25도씨의 물을 두 개를 섞으면 200ml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섞었다고 해서 물의 온도가 바뀌진 않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물리적 성질이냐 화학적 성질이냐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 하면은 화학적 구조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측정 과정, 그 물질의 성질을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질의 성질이 바뀌느냐, 즉 화학적 구조가 변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화학적 성질이 되겠고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의 예로는 뭐 녹쓰는 것, 철이 녹이 슬면은 산화철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화학 물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연소라고 하는 것, 탄소 같은 것이 연소되면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다른 물질이 돼버리잖아요. 뭐 이런 예제들이 있겠고, 물리적 성질에서는 뭐 녹는 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녹는 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우리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반복해도 물 분자의 구조식 H2O는 변하지가 않죠. H2O라는 본질 자체는 유지가 되고 배열만 바뀌기 때문에 녹는 점 같은 것들은 물리적 성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져보고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원소족의 성질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는 이제 원자론을 지지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원소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누가 가장 먼저 제안을 했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바로 로버트 보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할 때 배운 거, 여러분들 중에 화학 2인가요? 화학 2의 기체 내용을 배우신 분은 그 보일의 기체 법칙을 아시죠? 그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이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소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소라는 그 어떤 물질로서의 하나의 순물질의 개념은 있었지만, 그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원자론을 지지하는 첫 번째 증거인 질량 보존 법칙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건 라부아지에가 밝혀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을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산수은 3.25g을 물에 녹여 가지고 염화 포타슘 3.32g과 반응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은 요오드와 수은이 형성이 되고 고체로서 석출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질산 포타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액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 담겨 있기 때문에 물을 전부 날려버리고 나서 질량을 측정을 해보면은 요오드와 수은이 4.5g, 질산 포타슘이 2.02g으로 이걸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각각 더해보면은 6.57g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이 당시에는 이런 화학식 자체를 알지는 못했지만 어떤 반응 전후에 질량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관찰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뭔가 어떤 물질을 이루는 어떤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알갱이가 반응 전후에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결합을 하는 순서나 형태가 바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인데요. 프루스트라는 연구자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순수 화합물의 시료를 우리가 가져오면은 항상 동일한 질량비의 원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수 화합물 시료 내에는 동일한 원소의 동일한 질량비의 원소라고 해야겠네요. 동일한 질량비의 원소를 함유하고 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이라는 샘플을 정수기에서 떠와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36g이 있다.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생수가 뭐 18g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밖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았더니 9g이다.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각기 다른 곳에서 채취했고 질량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에서 우리가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각각 구해보면은 여기는 4g, 32g, 여기는 2g, 16g, 여기는 1g, 8g이 들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해보면은 공교롭게도 전부 다 1대 8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이런 것을 설명을 하려면은 어떤 불연속적인 원자라는 독립된 개체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몇 개가 만나서 물을 형성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왜 항상 동일한 개수가 들어있느냐, 동일한 질량비로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자라는 개념을 현대과학에 처음 제시한 사람은 존 돌턴이 되겠습니다. 돌턴의 원자로는 2.5절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은 배수-비례 법칙과 돌턴의 원자론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돌턴 그 자신이 스스로 찾아낸 법칙이 되겠는데요.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두 개의 원소가 만나서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에 그 화합물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원소가 다른 원소와 서로 다른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것도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소 대 산소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찰을 해보니까 질소 대 산소가 질량이 7대 8로 결합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7대 16으로 결합하는 녀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질량비가. 그래서 이거를 관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밑에 일정한 질소의 질량에다가 결합할 수 있는 산소의 질량이 2배죠, 그죠? 이렇게 2배가 된 거를 봤을 때 뭔가가 이것도 역시 원자의 개념,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원자 개개인의 입자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돌턴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현대 와서 관찰해보면 이거는 이제 일산화질소, 질소 하나랑 산소 하나가 붙어 있는 게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질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붙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돌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불연속적인 입자, 즉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턴은 이런 실험 결과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돌턴 원자론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책에서는 원자론이라고 합니다만은 론은 사실은 theory에 들어가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것이어야 하고, 사실은 원자설이 조금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설이기 때문이죠. 돌턴은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만든 거죠. 그 가설의 내용을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보일이 이야기했던 그 원소라고 하는 것이
원자 알갱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두 번째는 각각의 원소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원자의 질량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원소의 원자는 같은 질량을 가지지만 다른 원소의 다른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좀 당연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이 정수비로 만나서 결합하여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왔고, 네 번째로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결합의 재배치 정도지,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소를 이루는 것이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에 해당하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돌턴의 원자론이 되겠고,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다음 배수비례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튼 현대에 와서는 이 돌턴의 원자론이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내용,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넘어갈게요. 2.6절은 이제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자를 이루고 있는 더 작은 입자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역사적으로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전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자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 실행된 여러 가지 실험들은 원자도 더 나누어질 수 있다, 그것을 했었고,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음극선 실험은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 J.J. 톰슨의 실험인데요. 이게 사실 실험이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제 전자에 발견했는지, 그런 정성적인 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정량적으로 톰슨이 하고자 했던 것, 전하 대 질량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떤 원자들을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거기에서 어떤 이런 튜브가 있게 되는데, 그 튜브에서 여기에서 이제 고전압을 걸어서 하면 뭔가 이렇게 방출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서 원자에서 뭔가 방출이 되고, 그래서 여기 위쪽에 전기장을 이제 뭐 플러스로 대전된 거,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리고 요 판의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자기장을 걸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N극, S극 이렇게 걸어준 거죠.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여기에 검출을 하는 건데요. 여기 검출판인데요. 이 원자에서 방출된 그 어떤 가가 여기 이렇게 오다가 전기장을 지나면은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쪽에 가서 찍힌다, 검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플러스 쪽으로 딸려간다,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방출된 그 무언가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뭐 전기장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음전하를 알게 된 것은 좋은데, 이 자기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자기장과 전기장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조절해가면서 톰슨은 질량 대 전하 B라고 하는 이 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 부분은 제 또 다른 강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무튼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 내에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그것의 전하 대 질량 B도 톰슨이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전하량, 그리고 전하량과 질량을 각각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한 사람이 로버트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험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뭐 이런 실험이에요.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기름방울을 이렇게 분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기름방울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종단 속도라고 하는 속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속이 되다가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름방울의 질량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X선을 조사를 해주면은, X선을 통해서 그러면은 기체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이 기름방울에 가서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기름방울이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X선을 조사를 해줘가지고 기름방울에 음전하를 부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입자들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기름방울들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전기장을 위아래로 설치를 해가지고 밑을 마이너스로 위를 플러스로 대전을 시켜서 전기장의 세기를 조절하면은 기름방울을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릴 수 있게 되죠. 전기장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전기장을 조절을 해서 전기력과 중력이 상쇄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 내가 걸어준 전기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해보니까 이 기름방울의 전하량이 어떤 E라고 하는 값의 정수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2, 어떤 거는 2E, 3E, 뭐 5E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봤을 때에 뭔가 그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은 E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한 개가 있고 여기는 전자가 2개, 3개, 5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전자의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그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를 이루는 첫 번째 아원자, 서브 아토믹 파티클인 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잘 해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아원자 입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또 다른 원자의 구조, 원자를 이루는 또 다른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라는 입자를 발견을 하였죠. 그런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는 음전하가 있는 만큼 플러스를 띠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톰슨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어쨌든 플러스를 띠는 것에 대해서는 발견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자라고 하는 것의 구조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듬성듬성 박혀 있고 플러스를 띠는 부분은 이렇게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푸딩에 건더기가 박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의해 이 가설, 이 모형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러더퍼드인데요.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여기 얇은 금박이 있고요. 얇은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금박이 있는데 여기에 알파 입자를 이렇게 충돌시켜 주는 겁니다. 알파 입자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헬륨 양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륨 양이온. 헬륨 양이온의 경우에 질량도 상당히 크고 양전하도 크기 때문에 러더퍼드가 기대를 했던 것은 대부분 이렇게 그냥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통과해서 하거나 뭐 플러스를, 원자 전체에 이렇게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약간씩 뭐 휘어져도 약간씩 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플러스가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의 플러스 값은 비교적 작을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관찰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관찰 결과 1. 맞습니다. 대부분 그냥 통과하거나 아주 약하게, 그러니까 노란색처럼 대부분 그냥 통과하거나 아주 약하게 굴절이 됩니다. 이까지는 좋았는데 두 번째 어떤 관찰을 했냐 하면, 일부분 대략 한 2만 개 중에 한 개꼴로 엄청 심하게 굴절이 되거나 일부는 되돌아오기까지 한다는 거죠. 아이고, 되돌아오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돌아오는 녀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심하게 산란되거나 되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러더퍼드가 받았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아주 얇은 화장지에다가 대포를 쏘았는데 그 대포와 탄환이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충격을 표현을 한 거죠. 아무튼 이런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플럼 푸딩 모형, 톰슨이 제안한 이런 모형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런 본인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행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 행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대부분 그냥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그죠? 이거 관찰 1에 입각한 거고, 그런데 아주 일부는 심하게 굴절되거나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작은 중심부에다가 아주 작은 양전하를 띠는 핵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작다라는 것은 2만 분의 1 꼴로 아주 적은 숫자가 굴절되거나 되돌아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작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였고, 양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와 반응을 해서 충돌했을 때 굴절시키거나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훗날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이제 핵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양성자라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양성자는 질량이 대략 질량이 1.6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으로 전자질량의 대략 한 1800배 정도 되는 그런 무거운 녀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박혀 있고,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깥을 행성처럼 돌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핵을 구성하는 또 다른 아원자 입자인 중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중요해요. 이 내용도 꼭 복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중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이제 우리 책에는 중성자를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게 그냥 넘어가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었냐 하면은 수소랑 헬륨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가 1개고 헬륨은 양성자가 2개 들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가 곧 그 원자의 질량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질량비를 대략 1대2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대략 1대2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해보면 1대4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전하를 띠지는 않지만은 질량을 차지하는 입자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다른 아원자 입자의 존재를 암시한다라고, 그죠? 전하는 없지만 질량은 양성자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게 체드윅이 되겠고요. 체드윅이 발견한 것이 바로 전하는 없고 질량은 양성자와 비슷한 중성자라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체드윅이 발견한 중성자를 가지고 이 위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양성자는 1개, 2개가 있는데, 중성자의 경우에는 수소는 없지만 헬륨은 2개가 있기 때문에 대략 질량비가 1대4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오늘 오늘 알게 된 아원자 입자들을 한번 비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대략 질량을,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봤을 때 양성자의 질량이 대략 1800 정도가 되고, 중성자도 양성자와 비슷한 한 1800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양성자가 플러스 1,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원자론을 지지하는 실험 결과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돌턴의 원자론, 그리고 실제로 원자가 더 작은 입자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어떻게 발견된 것인지까지 쭉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2장의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